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미정 전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님,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정통합, 선거연대 등 여러 변수들이 거론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관련 논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선거 앞두고 이 부동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것은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본다면 선거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대통령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 연일 지금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한 달 전보다 매물이 좀 늘어났고요. 전세나 어떤 매물 그 가격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연일 표방하고 있는 이런 이 대책이 시장에 주는 어떤 일관된 모습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과거의 어떤 그 규제 강화 정책하고 좀 다른 것은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좀 이렇게 가고 있고 코스피가 뭐 어떤 조기 달성했다고 할까요? 6천, 7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저희 진보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정책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주창하면서 다주택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양도세에 이어서 대출 문제를 지적한 건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그 의지는 상당히 높아요. 지금 뭐 하여튼 역대 유례 없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28번의 정책을 내 쏟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고 실패하다마다 계속 이제 정부 정책으로 가지고 이렇게 뭐 집값을 안정화시켜 보려고 한 그런 뭐 노력이 있었지만은 계속 실패를 거듭했죠. 마지막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임대차 3법으로 그냥 완전히 정권 연장까지도 실패하는 큰 사유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심리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든지 앞으로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이런 불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토지세로 이렇게 한수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심리전으로 네. 더 이상 이제 집값 고공행진에 대한 그런 뭐 이익을 득하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 집을 바라보지 마라. 그 거저 시장의 시그널은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영리하고 영악한 측면인데 그 심리전을 많이 펼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정부에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앞에 김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이게 버티면은 결국은 이제 이긴다 이런 입장에서 최근에 좀 이제 매물도 뭐 설 쉬고 나서 이제 증가하고, 매물이 네. 확실히 뭐 확대되고 증가된 부분은 그거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이 매도 우위에서 지금은 이제 확실히 매수 우위가 되는 그런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거는 네. 뭐 틀림없죠. 김유정 전 의원님,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상호 관세에 국한된 것이지 뭐 이게 자동차나 반도체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 추가 관세 방안을 찾을 텐데 네. 향후 관세를 둘러싼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 뭐 행정부에서 관세 이거 부과할 자격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니까 글로벌 관세 부과 무역법에 의거해서 바로 10% 부과한다 이렇게 선을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어젯밤 사이에는 아니다 15%로 올린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상호관세 15% 부분은 뭐 무효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품목별 관세가 저희한테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네.
자동차, 뭐 반도체, 그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은 주요 품목들이죠. 네, 주요 품목인데 사실상 무역보호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품목별 관세를 우리에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재협상하자 이런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한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미국 의회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혹시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바로 뭐 하루 사이에 10%에서 15%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미 우리처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주요국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는지 좀 동향도 보고요. 또 미국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할 것인가. 또 판결문에는 뭐 환급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과 맺었던 투자 합의는 유지하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이 대미투자 특별법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뭐 이런 중차대한 외교적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도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뭐 당정청이 이렇게 이제 긴급 해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년 11일 민주당이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부분이 다른 법은 민주당이 그렇게 뭐 마음만 먹으면은 신속하게 다 처리할 수 있으면서 이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소관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제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상임위다 보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는 신속히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내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 실행 상태도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의 엄청난 트림으로 또 이제 긴급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번에도 국익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그런 대응 방안.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도 뭐 트럼프는 상당히 뭐 전통적인 동맹 관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국의 어떤 그런 이익적인 측면에서 특히 올 11월 달 미국의 뭐 트럼프의 중간 평가 성격을 치고 있는 그 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짤 대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번에 뭐 미 연방 뭐 대법원 뭐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이복 결정이 있었다고 한들 그걸 수용하고 뭐 조용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때일수록 여야 머리 맞대 가지고 상당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서해 공중에서 주한 미군과 중국 양측 전투기가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게 대북 억제냐, 대중 견제냐, 주한 미군 역할을 둘러싼 한미 간 이 시각차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사실 나흘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오산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한 전투기 한 10여 대가 지금 훈련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규백 장관 또 합참 의장도 항의를 했어요. 근데 항의했다고만 하고 그 이후에 미국 측의 입장 이런 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사실상 재발 방지도 저희는 다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훈련의 목적이나 뭐 내용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의 전화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뭐 대북 억제 또 대중 견제 둘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제 나흘 전 상황이 있고 나서 한미일 어떤 공중 훈련 이거 뭐 안 한다고 우리가 거절했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또 국방부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굳건하게 간다. 또 이렇게 네. 확인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도 굉장히 우리 서해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안보에도 치명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좀 한미 간의 어떤 소통을 조금 더 원활히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북한 노동당 9차 당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2023년 말에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당 규약에 명문화될지 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의 무인기 재발 방지 의지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이제 9차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집권하고 이제 세 번째 열리는 그런 전당대회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향후 북한의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뭐 대미 관계 그리고 뭐 대남 관계 모든 걸 다 여기서 아울러 낼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일 눈여겨 보는 것은 이번에 이제 집행부가 대폭 이제 물갈이가 됐어요. 과거 이제 8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김영철 뭐 과거 그런 그러니까 대남 라인들이 좀 중심에 서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최선희 애무상 이런 쉽게 말하면은 실무 애교 중심 라인들이 이제 전진 배치가 됐어요. 또 중요한 것은 김일성 이후에 이제 주석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주석직을 직함을 이제 가져가지고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그 의미는 1인 독재 체제를 더욱더 이제 확고하게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또 그런 가운데 후계 구도도 지금 이제 그 딸 김주의 공식적인 직함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부여할 것인지 후계자로서 이제 위상 강화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경제 전략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속에서도 뭐 자력 경선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질 건지 네. 이런 모든 부분 또 이제 한국과의 또 이런 향후 이제 이 불편한 관계를 어느 정도 협력적 관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아낼 건지 네. 이번 전당대회 시작은 미국하고 한국을 적대적으로 엄청난 비난 속에서 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살짝 듣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사고 뒤에 그 직권 면직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거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면 저는 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고위공직자가 이제 산림청장이 한 6, 7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권면직, 실정법 위반으로 직권면직했다는 속보가 떴을 때 도대체 직권면직될 만한 어떤 법 위반이 있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의아했었는데 결국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주운전 그리고 네. 보행자도 칠 뻔한 이런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직자들의 어떤 영상물이 상당히 위험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쳐서 이렇게 그 재빨리 보행자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네. 정말 인명사고까지도 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 지나갈 수는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산림청장의 산불 대응에 굉장히 힘써야 될 시기인데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네. 곳곳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저는 대통령이 아주 신속하게 결단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라면서 이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참모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휴일도 주말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건가요? 저 뭐 노동운동 하면서 노사 문제를 좀 많이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민주당이 가장 중심적인 정당으로서 법 개정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청와대 초과 근무 시간 수준이 지금 현재 62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에서 10시간을 더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근로 기준도 어겨가면서 지금 현재 민생을 챙기고 있고 특히 13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이제 국제 이제 특히 미국에 다변화된 그런 정책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지금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제 청와대 그만큼 뭐 또 역할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이 근무 기간 중에서는 나름 뭐 청와대 직원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뭐 네. 국민들이 또 이렇게 이제 참 업무량 일대 최고라는 그 뭐 기사를 내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좀 알아달라는 거니까 국민들도 잘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또 71명이 곧바로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내일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사퇴를 요구한 그 당협위원장 25명의 지역과 그다음에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70여 명의 원외 지역위원장의 지역이 어디인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당대표 되고 나면 중도층에게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에는 12.3 계엄 1년 되는 날에도 또 1심 선고가 난 날에도 당일날에도 입장 발표를 못하고 하룻밤을 지나서 내놓은 입장이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윤 어게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정말 그 비판과 쓴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왕과 미래나 심지어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후보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어떻게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명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의총에서 좀 중진들의 국민의힘 중진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그런 쓴소리가 좀 나와주고 장동혁 대표도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뭔가 정말 급변침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선회가 없는 한 국민들이 이름 바꿨다고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네.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그리고 나서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어야만 국민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 등 강성 지지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을 지금 분열로 규정한 데 대해서 당내에서 이게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 이제 오늘로서 이제 지방선거가 딱 100일 남았어요. 네. 정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절대적인 선거 구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선거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을 보듯 지금 뻔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금 어떤 뭐 여론조사든 평균 60%대가 다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치르는 그런 지방선거 같으면은 웬만하게 대통령 국정 운영이 그냥 난벽상이고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런 대통령 국정 운영 안정과 또 자기 지방의 어떤 그런 연계성 뭐 그런 정책적 효과를 위해서도 큰 차이를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내 분열과 갈등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재판부에서 다 내란 취지로서 처벌을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은 무죄 추정의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냐. 네. 안 그러면 헌정을 위협하는 그런 뭐 어떤 세력과도 선을 긋자. 그러니까 윤 의견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중도 예언을 확장하는 그런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그런 네. 갈림길에 있는데 이 논란은 정말 날이 갈수록 되니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네. 김유정 전 의원님, 최근 무죄가 확정된 송영일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인천시당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였던 과연 개항을에 출마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같은 날 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개항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재보선은 전략공천이 사실 원칙이기 때문에 네.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무죄를 받고 복당도 하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개항을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터라서 전략공천이 기본 원칙이라면은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통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네. 김남준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복심으로 고생을 했고 송영길 대표도 그 대통령의 대권과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두 사람 두 인재를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자 해당 의원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상대당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집권당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일찌감치 이제 좀 권력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민주당이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이고 그의 중심이 정청래 당대표인데 정청래 당대표의 이런 홀로 서기가 너무 저는 일찍 시작됐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청 간에 흔히 말하는 갈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1인 1표제라든지 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의 당대당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상 1호 당원인 이재명 청와대하고 사전에 긴밀한 공조나 협의 없이 뭐 정청래 당대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민주당 내적으로 이 쉽게 말하는 친명 체제 친정 세력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은 저의 이름은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당내 대항 조직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당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특히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걸 교통정리해 날 것인가. 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신의 8월 전당대회 뭐 연임 여부도 아마 저는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